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할머니가 며칠 전 생일을 맞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네, 무려 117번째 생일을 맞은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네아스 모레라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마리아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 뭘까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가족들 중에 90세 이상까지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역시 타고난 유전적 특질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법하죠. 그래도 뭔가 특별한 장수 비결이 있지 않을까? 자꾸 특별함을 요구하니까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질서와 평정심, 가족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자연과의 접촉, 정서적 안정, 걱정이나 후회하지 않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 해로운 사람들과 거리 두기, 이런 요인들을 자신이 장수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 역시 평범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가장 평범한 인생의 진리를 실천하고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또 쓸데없는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요. 마리아 할머니는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가치를 잘 실천하고 사신 것 같죠. 지금도 할머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세상과도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고립되거나 고독해질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분명 건강과 장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어보면서 3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주 5일제 도입을 보류하게 됐는데요. 그 속사정에 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건강한 성취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부터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내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주 5일제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가 최근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그 속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영업일을 주 5일로 바꾸려고 지난해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가 최근에 보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인데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난해 9월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가락시장은 밤낮이 바뀐 채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 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주 6일제로는 주 6일제 근무 조건으로는 가락시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는 건데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주 5일제 도입 시범 사업부터 시행하면서 일하는 환경을 바꿔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데요. 전국에 이런 공영 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 공영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가락동 시장 한 곳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락동 시장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주 5일제 시범 사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행은 얼마나 된 건가요? 예, 이 서울시 농산식품공사가 밝힌 주 5일제 시범사업 계획은 모두 4번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주 5일제 시범 계획을 밝혔고요. 네. 한 달 뒤인 10월에 구체적인 시행 일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한 날짜들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토요일, 또 12월 첫 번째 토요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3월 첫 번째 토요일, 그리고 다음 달인 4월 첫 번째 토요일 이렇게 4번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즉 4번의 이 시범 사업 중에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모두 3번 주 5일제가 시행됐습니다. 네, 4번 중에 3번 했으면 딱 한 번 남은 건데 왜 보류 결정이 난 걸까요? 네, 그 3차 주 5일제 시범 사업을 앞뒀던 지난 2월 21일에 서울시 농산식품공사가 4차 시험 사업은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로써 가락동시장의 주 5일제 시범 사업은 지난 초여까지 3회가 시행됐고요. 예고했던 4월 첫 번째 토요일 시장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사실 가락동시장의 주 5일제 시범 사업은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요. 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 일요일을 가려서 출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락동시장에는 도매법인을 비롯해서 경매사, 중도매인 등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이지만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는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장 운영의 한 주체들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서는 농산물 출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로 엄선해서 4회차 휴장을 계획했다고는 해도 11월부터 4월은 농산물 이 성출하기가 겹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반발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어렵네요. 근데 그중에서 좀 구체적으로요. 어떤 품목에서 피해가 커지는 걸까요? 굉장히 뭐 다양하긴 한데 요즘 네. 시장에 참외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난달에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들이 가락동시장 주 5일제 운영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해는 성주 참외로 6천억 원대의 매출이 생겼는데요. 이 중에서 14%가 가락동 시장을 통해 거래됐다고 합니다. 참외가 저장성이 굉장히 낮은 과체류이기 때문에 네. 하루만 출하를 늦춰도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 몇 달의 노력인데 그죠? 네. 그런데 이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 품질 저하, 뭐 홍수 출하 이런 것들로 제값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락시장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큰일입니다.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기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한다면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 전국의 모든 공동도매시장도 주 5일제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결정될 때 신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락시장 주 5일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네요, 농민들은. 네, 맞습니다. 이 성출하기에 시장이 문을 닫는다고 수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확을 하고 농가에서 보관했다가 출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출하를 못하고 대기하던 농산물들이 이제 이 문을 닫고 문을 열 때 한꺼번에 출하를 하면 가격 폭락은 당연하고요. 이 폭락된 가격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에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도 이 가락동시장 주 5일제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3월과 4월로 예고된 가락시장 시범 휴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주 6일 경매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에는 34개 품목의 이 회장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품목들은 뭐 참외를 비롯해서 딸기, 복숭아, 양파, 고추 등 이렇게 많은 품목들이 좀 한꺼번에 목소리를 같이 냈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저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라는 별명이 네. 붙어 있는 건데요. 이 대저토마토의 경우는 2월부터 출하가 시작됐는데 하루에 평균 10톤가량 가락시장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3월에 출하량이 2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시장이 문을 닫으면 단순 계산으로도 이 대저토마토 20톤이 가락시장 출하가 막히는 셈입니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기가 시작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시범 사업이 일단 철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서 뭐 주 5일제를 준비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방편을 좀 고민을 했겠지만 생산자 단체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자 지난해 1월에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주 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에야 가락시장 구성원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 대표 또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구매자 측도 주 5일제 운영 검토 협의체에 포함해서 회의를 2번 진행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생산자 단체 측은 1, 2차 시범 사업 후에 저장성 문제, 홍수 출하 문제 등이 겹쳐서 농산물 시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제 실패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주 5일제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니까 농산물 하역 노동자들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민원이 많았겠죠, 그죠? 예, 주 네. 5일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일당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강제로 하루를 쉬면서 임금 손실의 문제도 뒤따른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납품하는 그 유통업체들도 주 5일제 시범사업 이후에 거래처들의 물건을 대더라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하역노동자, 구매자들도 이 주 5일제 여러 피해를 겪고 있는 건데요. 네.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서 4월 첫 번째 토요일 주 5일제 시범 사업은 보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생산자인 농민분들과 구매자 또 도매시장 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에서든 맛보고 싶은 성취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아우, 들어오시자마자 공격을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그러게 있는 거예요. 네, 저의 방송 잘 봤습니다. 네. 아니, 저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닙니다. 좀 너무 잘하셔가지고 창피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전국 노래자랑 축하한다고. 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역시 끼가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사실. 예, 사연이 많아요.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진실인데 이제 후배들이 자꾸 나가자고 네. 해서. 훌륭하게 잘 치르고 오셔가지고. 근데 하지만 네. 그거 아시죠? 나가면 또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네. 사람 욕심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이상은 또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또 성취감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느꼈지만 다들 느끼고 싶어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고, 저희 병원에도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직장인분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죠. 직장인들이 느끼기 진짜 힘들어요. 네, 성취감. 맞아요. 네.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내가 생산적이었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또 잘 안 되면 또 우울감이나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느낌,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끌려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성취감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막 빡빡하게 짜여져 있거나 삶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다 보면 거기에 또 끌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우울증을 일으키는 심리학적 근원 중에 하나가 기대에 대한 좌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뭔가 하고 싶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언젠가 열심히 살면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은요. 네네. 근데 삶이 내 마음대로 또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한 말처럼 삶은 고통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석가모니가. 그 뜻하지 않은 사건과 상황들이 내 삶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마련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경직된 태도로 이런 삶을 대하다 보면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전 진짜 공감인 게 요즘 이제 제가 딱 요즘 나이로 40인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니까 현실에 살짝 눈을 뜬 거죠. 그렇죠. 나 네. 여기까지구나. 네, 맞아요. 네.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빨간 약 먹는 것처럼 현실을 알게 되는 시기가 이맘때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막 삶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게 다 보이고 빤히 보이고 네. 더 좋아질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좀 내가 뭘 이루고 살았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좀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네, 맞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뻔한 건 알겠는데 그 와중에
여유롭게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네. 양극화가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변하게 되면서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흑과 백. 네. 우리 삶이 원래 흑과 백이 아니고 원래 뭐 중간 지대도 굉장히 넓은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흑 아니면 백만 허용하는 뭐 그런 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 유형을 나누는 방법 중에서 A, B, C로 성격을 나누는 분류법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A형 성격이 전형적인 현대인의 성격입니다. 항상 조급하고 성취에 집착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연구에 따르면은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같은 성인병이 잘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강요받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도 늘어나게 되고 자살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마주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성취감 뭐 이런 압박이 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성취감 자체는 우리 몸과 뇌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건가요? 사실 뭐 성취감에 대한 우려를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 성취감 자체는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성취감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거나 중요한 과업을 완수할 때 생기는 포괄적인 긍정적 감정입니다. 그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성취감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 도파민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 도파민 자체는 이제 좋고 나쁘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잘 분비되면 만족감이나 성취감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긍정적이다. 이거 내가 했던 것이 나한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이 인식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다음 행동에도 좀 더 많은 성취를 느끼도록 좀 이끌어주게 되기도 하죠. 그 도파민과 관련돼 있으면 그때도 약간 중독 얘기 조금 했었는데 네네. 그게 성취감을 중독으로 이끌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성취도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성취감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아니면 나의 가치나 자존감을 오로지 성취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거나 할 때 이제 성취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우연히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다. 네. 근데 그 점수 이하를 그냥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100점 맞을 때는 도파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보상 체계를 막 활성화시키고 즐겁고 기뻐지는데 이거 원장님 얘기 아닙니까? 전 100점을 아유, 한번 맞아봤고 예를 들어서 다신 그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성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상적인데 매번 100점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만큼 성취가 안 일어나면 오히려 좀 보상 체계도 필요한 만큼의 자극이 오지 않아서 도파민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네네. 특히 성적과 관련된 얘기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도파민이 그쪽으로는 안 나오나 봐요. 근데 그 스트레스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도 성취감의 정도에 영향을 끼치나요? 어떠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또 성취감의 정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거든요. 스트레스 자체가 뇌의 보상 시스템 자체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걱정이 좀 높아지거나 염려가 많다면은 아무리 뭐 시험 성적이 좀 좋거나 점수가 좋더라도 그렇게 즐겁게 느끼지 않게 되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요.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해마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계획하고 결정 내리는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뇌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거든요. 네. 이 전두엽이라는 부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성취를 달성하기 여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성취감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 자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문제 해결을 하는 고위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좀 뭔가 내가 성취를 못하고 있다. 뭔가 좀 성취감이 떨어진다라고 느낀다면은 네. 내가 현재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또 이제 내 감정 상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내가 느끼는 성취감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네,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평소에 느끼는 감정도 내 보상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막 기분 좋고 즐겁고 만족감이 있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해서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또 성취감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성취도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렇죠. 즐거울 때는 그런데 반면에 우울할 때 되게 막 불안할 때는 내가 아무리 뭔가 잘 달성을 하더라도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을 때 생각해 압박감을 느끼면서 방송에 나가셨다면은 내가 뭐 성공적으로 잘 출연하셨더라도 뭔가 꼭 그렇게 막 기쁘거나 성취감을 잘 못 느끼셨지 않을까. 저 좋았나 봐요. 기뻤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감정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와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감정 조절 능력이 결국 우리가 성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도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깊게 빠져 있다면 단순히 성취를 하자, 열심히 뭔가 뭐 이루자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555님이 성취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봄마다 나물 캐는 중독이 있어요. 어제 쑥 캐느라 무리했는지 허리가 아픕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허리가 근데, 아플 정도로. 좀 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성취의 핵심은, 건강한 성취의 핵심은 소소한 성취거든요. 네, 소소한 성취. 굉장히 뭐 대단한 걸 이루자. 뭐 굉장히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뭐 100점 맞자, 1등 하자. 남들보다 경쟁이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자라는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이거 해냈네. 뭘 잘했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작은 것들에 내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행복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네요. 네, 소소한 저는 행복.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나물 캐는 것도 굉장히 소소하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저는 뭐 아주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9555님 좋은 거래요. 우리 원장님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겁니다. 허리가 아프다니까 좀 스트레칭 좀. 네, 그거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건강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소소한 성취를 신경 쓰는 거 중요하고 네네네. 또 다른 노력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취의 방법론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는 뭔가 달성해 나가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성취도 기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은 이제 허리 조심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 환자분들한테 권유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씩 소소하게 성취를 쌓아가자.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비슷한데요. 네. 되게 좌절감에 빠진 분들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엄두를 못 내거든요. 네, 어떤 일을 시도하고 성취하는 것을 계속 회피하는데 우리의 인지 체계 자체가 회피하는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자꾸 피하다 보면 그 피하는 대상을 점점 더 어렵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마치 언덕에서 이제 눈덩이 굴리면은 막 굴러내리면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스노우볼처럼 점점 이제 큰 덩어리를 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면서 계속 피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취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에게는 아주 작은 목표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세우자.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성취감을 못 느껴서 왔다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네. 성취감을 못 느끼고 있다를. 네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아셨대요? 되게 사실 뭐 주변 분들이 먼저 너 좀 너무 우울해 보인다,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다 보면은 시작이 이제 주변의 평가부터 시작을 했고. 네네. 본인도 뭐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좀 본인이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해진 경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 내가 성취감이 너무 없구나, 나 뭔가 해나가는 게 너무 없고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네요. 네. 자기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분인데 되게 좀 병원에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자각을 못 하고 계시다가 삶에 좀 휩쓸려서 열심히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좀 이런 문제가 좀 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거를 성취했을 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거를 성취를 했어요. 근데 기분이 좋죠, 물론. 네네. 근데 그거를 빨리 억누르려고 노력해요, 저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네네네. 이상한 압박 같은 게 있어서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걸 못 견디겠어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그렇군요. 너무 네.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분도 계시죠. 성격 성향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너무 억압하시지 말고 스스로 좀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잘 하셔야지만 좀 유연해질 수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항상 자신감 있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런 거는 주관적인 요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성취감이라고 한 게 객관적으로 어떤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농부가 올해 풍년이다.
뿌듯하다라는 것과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 열심히 해서 기록 경신했다라는 뿌듯함을 뭐 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습관처럼 우리는 타인의 성취를 나와의 현재와 비교하지만 삶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방향과 현재 내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가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주하는 소소한 것에 의미 부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소소한 것에 의미 부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의 중요성, 성취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2024년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고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되는 방법부터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왜 이러죠? 살펴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월 달에 오셔서 올해 표준 공시지가 소개해 주셨던 생각이 좀 나네요. 네. 1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공시가 되고요. 그리고 말이 나서 어렵네요. 표준지 공시지가.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개별 네. 공시지가가 이제 4월에 공시가 되는데요. 2024년 개별 공시지가 열람 기간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쉽게 말하면은 전국의 공시 대상 토지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땅값인데요. 이렇게 서두에 소개해 주신 네. 것처럼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뭐 이런 취득세나 이런 각종 세금의 산정 기초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고 네. 개발 부담금이나 농지 전용 부담금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에 이제 자료가 되니까 세금 계산할 일이 있을 때 미리 확인을 해두면 좋고요. 네. 이 또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 같은 이 행정 목적으로 존재하는 땅값이라서 시세대로 책정해서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대로 우리가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왠지 시세가 낮아졌다고 해서 세금 줄여주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 정책적인 가격으로 공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네.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거 산정을 감정평가사들이 혹시 출장 가서 하나요? 전국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렇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업무입니다. 진짜 전국으로 각자 이제 그쵸. 맡은 지역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도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전국의 공시 대상하는 토지가 네. 3,535만 필지인데 굉장히 진짜 엄청나요. 많은 예, 필지거든요. 이걸 그러면 모두 전체 감정평가사는 어느 정도나 돼요? 숫자가? 대략? 현재는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넘습니다. 예,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 물리적으로 전체 개별 공시지가 전국의 모든 땅을 다 평가사가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토지들 중에 좀 대표성이 있는 애들을 표준지라 그래갖고 뽑습니다. 반장선거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전국의 표준지가 58만 필지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되게 많죠. 많네요. 예, 감정평가사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요. 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해서 그거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토지의 우열을 비교해서 어떤 그 토지 가격에 대한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직접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는 않지만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되는 표준지를 산정하고 또 거기에 어떤 수치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개별 공시지가가 과연 적정한가 그 검증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의 수많은 토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좀 산정이 되는 가격이고
또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대량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니까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개별 공시지가랑 표준지랑 잘 매칭이 돼 있는지, 뭐 비교는 잘 됐는지, 가격 균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후에 이제 국민이 열람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굉장히 일이 많겠는데요. 언뜻 들어봐도. 그렇죠. 네. 이제 매년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세금 산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정책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보낼 때 네. 어떻게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걸 어떻게 정해요? 그 법인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 회사마다 사실 우리 뭐 5천 몇 명의 이 감정평가사가 모두 표준지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한 뭐 한 몇백 명이 이제 매년 하는데 각자 그 지역을 좀 할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감정평가사가 맡은 지역을 일반적으로 한 5년 텀으로 그 지역을 맡아서 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매년 딴 데 가가지고 이 공시지가 업무를 산정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새로의 처음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렇군요. 회사에서 좀 배정을 합니다. 아, 예. 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계산된다는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이 어느 동네에 여러 개의 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용 상황이 가장 안정적이고 모양도 좀 제일 예쁘고 이 토지가 가장 좀 대표성이 있겠어 하는 것들을 표준지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약간 토지를 인형 얘기하듯 예쁘다. 예쁘고, 예, 네. 예. 한 반에 한 5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키나 몸무게나 신발이나 뭐 이런 발육 상태가 표준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표준이 되는 애를 표준지로 반장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 반장이랑 개별 학생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반장보다 키가 큰가 작은가, 몸무게는 어떤가,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이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업무라고 보는데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예, 그렇죠. 예. 표준지가 반장, 나머지 학생은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반장과 학생을 제대로 매칭을 해야 이게 비교가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학생하고 5학년 학생하고는 이제 발육 상태가 다른데 1학년 반장하고 5학년 개별 학생을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결과값이 잘못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준지하고 개별지가 이렇게 잘 좀 매칭이 돼 있는지 개별 토지의 특성은 또 제대로 조사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감정평가사가 검토하게 되는 거죠. 6680님이 평가사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공시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항상 유익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이제 좀 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이제 이 기준 시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우리 오늘 말하는 이런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걸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그 입주하고 나서 다음 해 뭐 혹은 그 다음 해 이렇게 다시 산정이 됩니다. 분양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6680님 잘 들으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 오늘이 이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이번 달 중순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하면서 같은 기간에 의견 제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날이라고 하는데 먼저 공시지가 열람은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이 인터넷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 길어가지고요. 그냥 주로 부동산 알림이 이렇게 짧게 검색을 해갖고 들어가는데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네. 그분처럼 질문 주신 청취자께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표준 단독주택이나 개별 단독주택, 표준집, 개별지가 이런 것들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열람해 보면 조금 유추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혹시 이 부동산 알림이라는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공시지가 열람, 뭐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만 쳐도 가장 상단에 그 똑같은 사이트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좀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 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이의 신청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또 일단 공시될 가격을 열람해보고 뭔가 의견이 있으면 내는 게 의견 제출일 것 같은데 성격이 뭔가 이의 신청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예. 비슷한 성격입니다. 내가 내 토지에 대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봤는데 네. 가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견이 있다면 높았으면 좋겠다 혹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과 의견 제출은 사실상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느낄 때는 네. 의견 제출이라는 것이 의견 제출을 받는 것이 이의 신청보다는 조금 더 뭔가 액션까지 해주시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 의견은 어떤데 너는 어때? 받아줄 수 있겠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의 신청은 야 이거 뭐냐? 이 잘 된 거 맞냐? 네. 이의가 있다 뭐 이런 네. 거라서요. 좀 이 제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 의견 네. 제출과 이의 신청할 때 순간 약간 그쵸? 좀 약간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나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하고 나서도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이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네. 이의 신청을 어차피 예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의견 제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차피 이제 2번 이의 신청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공시지가로 국세나 지방세가 결정이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를 좀 내려달라는 네네.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현업에서 느낄 때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이제 또 세금 문제 바로 직결되기도 하고 작년에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확 줄어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회귀를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됐었던 건데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은 그때 이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하락으로 하락하면? 인해서. 네. 왜냐하면 어떤 연관이죠? 예.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니까 생계급여를 이렇게 수급하는 사람들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이제 그 볼륨이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거니까. 그렇죠. 네. 국가 장학금이나 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런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또 지급액도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거래가 이제 좀 잘 안 되는 슬럼화된 어떤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네. 팔고 싶어도 이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몇 년째 보유만 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공시지가의 수준이 이런 사회보장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선에 걸려 있다면 이럴 때는 정말 공시지가를 좀 내려달라 하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겠네요. 같아요. 예. 아니면 또 이제 위치가 너무 좋은 규모가 큰 빌딩이다 그러면 지가도 크고 이 규모 자체가 크니까 공시지가 조금만 차이 나도 막 보유세가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좋은 건 그럼 누구예요? 지금 다 내려가는 거. 근원적인 질문. 네. 다 좋은 거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맞아요. 네. 공시지가가 근데 또 올려달라는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어떤 주로 분들이에요? 보상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네, 보상 지역에서는 이제 또 우리 보상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좀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올려달라는 이의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이의 신청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도 선정하고 이런 개별 공시지가 검증도 하고 이런 또 토지 특성 분석도 잘 할 테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에도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감정평가사가 정식으로 공시지가 신청을 뭐 이의 신청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그거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상담이나 조언 정도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네. 다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행정사 자격
방식으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사 자격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